지금 활용 단계,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해서 식사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20페이지에 보시면 꼭대기에 있죠. 개인의 식사 계획할 때는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과 비슷하게 평소에 먹는 것이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에 비슷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섭취량 중앙값을, 평균 필요량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충분 섭취량 써야 되겠죠. 중앙값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계획하고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식사 구성안. 식사 구성안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만든 일일 식단 작성법에 해당이 되고요. 6가지 식품군이 나와 있죠. 곡류 있고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있고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해서 6가지 식품군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군에 속하는 식품마다 한 번에 섭취하는 분량, 1인 1회 분량이라고 그러죠. 1인 1회 분량이 있고. 식품을 6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고 각 군마다 대표적인 식품, 그리고 그 식품을 성인 기준에서 한 번 먹을 때 얼만큼씩 먹는지 1인 1회 분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인 1회 분량의 기준은 그 칼로리 상으로 봤을 때 곡류는 300kcal. 보통 곡류 하면은 밥 한 공기죠. 밥 한 공기 210g 얘기하고 210g 섭취했을 때 열량이 300kcal예요. 그래서 요 300kcal를 기준으로 하고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100kcal, 채소류 15kcal, 과일류 50, 우유, 유제품 125, 유지당류 45kcal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인 1회 분량만큼 먹었을 때 섭취되는 각 식품군별로 섭취되는 칼로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애 주기별, 성별에 따라 하루에 섭취해야 할 각 식품군의 횟수, 이게 권장 식사 패턴이죠. 식품을 6군으로 나눴고 한 번 먹는 양 제시해 주었고 그러면은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각 식품군에 나와 있는 식품들을 몇 회씩 먹어야 되느냐. 이게 1인 1회 분량이죠. 요 1인 1회 분량을 몇 회씩 섭취를 해야 되는지가 또 표로 나와 있어요. 그게 권장 식사 패턴이죠. 그래서 권장 식사 패턴은 2가지가 있어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패턴 A의 경우에는 우유 유제품을 2회 권장 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유제품이 2번, 하루에 2회. 1회량은 얼마일까요? 우유 유제품의 경우에는 우유 몇 밀리리터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콱 200ml죠. 그래서 요거를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2회 먹는 거 기준으로 해서 패턴 A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인도 마찬가지로 우유 유제품 2번 먹으면 좋아요. 근데 기호 차이죠. 그러니까 뭐 2번 먹으라, 한 번도 제대로 안 먹는데 2번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성인 기준에서는 1회 권장으로 해서 패턴 B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A 타입, B 타입. 그래서 요거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요번에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거 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A타입은 아까 소아 청소년이라 그랬어요. 우유가 전부 2회 기준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 1인 1회 분량을 하루에 몇 회씩 먹는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 예시로 나와 있어요. 요거 개인의 식사 계획할 때 쓴다 그랬죠. 2000kcal면은 하루에 곡류 3회 먹으래요. 밥으로 따지면 1회 분량이 밥 한 공기예요. 그러니까 2000kcal 먹어야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밥 3공기 먹으면 되죠. 아침에 한 공기, 점심에 한 공기, 저녁에 한 공기. 근데 뭐 중간에 빵 먹었다. 밥량 줄여야죠. 뭐 중간에 뭐 반찬 중에 떡국 있다. 그럼 밥량 줄여야죠. 그래서 3회로 잡아준 거고, 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3.5회. 그래서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분하죠. 아침에 뭐 1회, 점심에 1회, 저녁에 1.5회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을 배정해서 식단을 짜는 거죠. 그리고 채소류는 7회, 뭐 과일류는 2회 먹어라, 우유는 2회 먹고 유지당류 6회 먹어라. 이렇게 횟수가 나와 있는 거, 요게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에는 식품군별로 1인 1회 분량 나와 있고 권장 식사 패턴 나와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보면서 식단을 짤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식사 구성안이에요. 그리고 식사 구성안에 보면은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전거. 그래서 이 자전거 개정이 됐어요. 이거 개정 전 거죠. 개정 전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땠었냐면 이렇게 공유 하루에 몇 회, 뭐 몇 회, 여기 숫자가 있죠. 요거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고 기존에는 식품 구성 자전거의 바퀴가 5개였어요. 뭐가 없었냐면 유지당류가 없었죠. 유지당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자전거 만들어졌을 때 유지당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뺐어요. 그랬다 이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면적을 요만큼을 줬다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많이 먹지 말아라 라는 게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당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식품구성 자전거가 중간 조금 아랫부분에 있어요. 식품구성 자전거 해서 기억, 공유, 매일 2 내지 4회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없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홀딱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책 쓰기 전에 개정이 됐으면 내용이 들어갔을 텐데 책이 출판사로 들어간 다음에 개정이 돼가지고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부분을 제외해 주시고 오늘 참고 자료로 나간 거에 보면은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뀐 식품 구성 자전거예요. 훨씬 이뻐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버전이 4개예요. 지금은 딱 지금 이 배경이 들어갔어요. 뒤에 보시면 배경인데 이 배경은 약간 약간 시골 배경이죠. 시골 배경인 애가 있고 약간 도시 배경인 애가 있고 그래서 일단 뒤에 배경이 좀 들어갔다라는 것이 요번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골이 아니라 자연 배경, 도시 배경 해가지고 배경이 들어간 거 버전이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근데 버전이 또 뭐가 있나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문구가 추가가 됐죠. 기존에 문구 없었는데 이 문구가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문구까지 하면 전부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배경에 영어로 된 거, 요런 배경에 영어로 된 거 해서 4가지 버전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도시, 배경 해가지고 이 배경이 들어갔고 두 번째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회 분량 요게 없어졌어요. 매일 뭐 1에서 몇 회, 뭐 이게 횟수.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이 주변에 바퀴 주변에 글자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도 삭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섭취 횟수에 대한 횟수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나 하면 저 꼭대기에 문구가 들어갔죠.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여러분들 참고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맨 밑에 있네요. 참고 자료 맨 밑에 문구 추가해서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요 위에 들어갔어요. 요 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바퀴에 뭐가 추가됐나 하면은 유지, 당류가 뒷바퀴에 추가됐어요. 아주 조그맣게 여기 들어있죠. 여기. 그래서 칸이 6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존에 5개던 게 6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도안들 있죠. 그림. 식품군별로 대표 식품에 대한 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것들도 참고자료 표로 넣어드렸어요. 뭐 외우실 거는 당연히 아니실 것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유가 도안 같은 거 제작할 때 있죠. 교육하고 영양교육하고 이럴 때 이 도안을 만든단 말이죠. 유치원 같은 데서는 이거 스티커 해갖고 막 애들 붙이고 놀죠.
그래서 식품을 분류하는 거를 이제 애기들 교육할 때 막 하는데 이 그림을 쓰는데 그럴 때 이 도안에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렸고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식품의 종류가 41개예요. 41개. 자, 그래서 그림들도 이 들어있는 식품들도 조금 변경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 우리 참고 자료에 있는 거 바퀴 모양을 이용해서 6가지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에 맞게 섭취 횟수와 분량에 따라 면적을 배분하고 있다. 이 면적 배분할 때 뭐를 참고했냐면 2가지 참고했어요. 섭취 횟수 그리고 분량. 요 2가지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면적 비율 계산했대요. 면적 비율. 그래서 여기 지금 면적을 몇 %로 각각 잡을 것이냐 계산을 했는데 계산할 때 참고한 변수가 섭취 횟수하고 분량이에요. 그래서 비율, 바퀴 면적 비율 산출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또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00kcal A타입, B타입, 아까 A타입은 뭐라 그랬냐면 우유 유제품 2개씩 잡아놓은 거, B타입은 우유 유제품 하나씩 잡아놓은 거, 그래서 2가지 패턴이 있다라 그랬죠. 이 2가지 패턴을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2000kcal A타입에 나와 있는 권장 횟수, 2000kcal B타입에 나와 있는 권장 횟수를 더해가지고 2개로 나눠서 평균을 각각 구했어요. 곡류는 그랬더니 3.25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3.75회, 채소류 7.5, 과일류 2, 우유 유제품 1.5, 당류 5 해가지고 기본적인 권장 횟수를 구한 다음에 각 식품군에서 대표식품의 1회 분량을 옆에다 써줬죠. 곡류에서 대표 그러면 밥이에요. 그래서 밥 210g.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고기나 생선의 1회 분량을 대략 60g으로 잡죠. 60. 그래서 옆에다가 1회 분량을 써줬고 2개를 곱했어요. 그래서 3.25회 그 다음에 1회 분량 210g 곱해가지고 옆에 나온 것이 682.5. 그래서 횟수 곱하기 분량한 거를 다 더해가지고 토탈 1807.5 나오죠. 1807.5 어딘지 찾으셨죠? 그래서 횟수 있고 분량 있고 요 2가지를 곱한 거 횟수 곱하기 분량이 있고 그 표에서 참고 자료 표예요. 다 더했더니 1807.5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100으로 잡고 각각이 몇 %에 해당이 되는지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면적 비율이 나온 거예요. 682.5는 1807.5에 한 37.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 면적 전체에서 37.8%를 지금 곡류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적 비율 계산할 때 횟수하고 분량을 감안했다. 그래서 %로 해가지고 바퀴 만든 거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구성 자전거 바뀌었다라는 거, 이 그림도 참고 자료로 나눠 드릴까 하다가 단체급식 쪽에서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거를 참고 자료에다가 집어넣으면 집에 계시는 분들 프린트하다가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안 드렸어요. 이거는 한국영양학회 있죠?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홈페이지 자료실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 크게 확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시 교재로 가서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식사 구성한 영양 목표와 일반적 개념의 목표 표 1-6 있어요. 자, 이거는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섭취 허용은 에너지는 우리 100%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사 구성한 영양 목표죠. 에너지는 100% 에너지 필요 추정량. 단백질은 총 에너지의 7에서 20.
비타민 무기질은 100%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 상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하면서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잡는 걸 목표 잡고 있고, 식이섬유는 100% 충분 섭취량에 맞추자. 이게 영양 목표예요. 식사 구성안에서의 영양 목표. 그리고 섭취주의 하면은 지방이랑 당류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스럽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성질환과 관련이 좀 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섭취주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방은 1 내지 2세 총에너지의 20에서 35, 3세 이상은 15에서 30. 그리고 당류의 경우에는 설탕, 물엿 같은 첨가당 가급적 줄여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식사 구성안에서 나와 있는 권장 섭취, 식사 패턴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사 구성안. 21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영양 표시 있어요.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양식으로 보통 포장지에다가 표시하죠. 영양 표시. 그래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가 영양 표시예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영양 표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요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기존에는 이 영양 표시에 대한 얘기가 식품위생법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이게 빠져나와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안에 포함이 되었죠. 영양 표시. 그래서 이제 식품에 얼만큼의 영양소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포장지에다가 보통 알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 정보 그러면은 꼭 써야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9가지 영양소.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들어가죠. 그리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많으면 조금 곤란한 것들. 많지 않았으면 싶은 거 위주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만성질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선택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꼭 적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적어야 되는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탄단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많이 먹어서 조금 걱정되는 거 나트륨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거, 많이 먹으면 걱정스러운 거 당류 부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지방 중에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거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부터 쓸게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스테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총 9가지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준은 총 내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총 내용량으로 쓰기 뭐한 애들, 예를 들어서 봉지가 조금 크다 그래서 100g 혹은 100ml 이상이면서 이상 초과입니다. 초과하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참고량이 있어요. 1회 섭취 참고 1회 섭취 참고치가 있는데 참고량 요거의 3배를 넘는다, 3배를 초과한다 할 경우에는 그냥 요럴 경우에는 100g당 혹은 100ml 당 얼마씩 들어있다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총 내용량, 이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식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쓰는데 이 내용량이 100g, 100ml를 초과하면서예요. 초과하고
그 다음에 일회 섭취 참고량이라고 해서 이것도 따로 법률에 나와 있어요. 보통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일회 섭취량을 뭐 30g 뭐 이렇게 잡아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 기준에서 찾아봤더니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게 3배를 넘는다. 그러면 그냥 100g 혹은 100ml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내용량 안에 영양소, 에너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쓰죠. 요 기준치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기준치. 그래서 뭐 나트륨은 기준치가 얼마다. 그래서 그거 대비 지금 이 안에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기준치 얼마 찾아보면 있어요. 표 안에 그 기준치 대비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렇게 적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나중에 학생들 교육하실 때 이런 영양 표시 교육은 아마 굉장히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영양 강조 표시라는 거 있어요. 영양 강조 표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 수준을 특정한 용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2가지가 있죠. 성분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가 있고 성분을 비교하는 표시가 있고, 강조하려면 앞에다 뭘 붙여요. 무지방, 저지방, 고칼슘, 뭐 함유 이런 형태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비교 강조 표시는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해서 더, 강화, 첨가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비교 강조 표시예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비교해야 되는 기준치가 있겠죠. 그 기준치는 그 유사한 제품들 몇 가지의 평균을 가지고 해요. 이것도 이제 규정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더, 강화, 첨가 이런 표현을 집어넣는 게 비교 강조 표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따로 나와는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더 뭐 강화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이상 들어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항공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이게 작년 말인가 이것도 개정이 된 내용들이에요. 9가지로 해서 식생활 지침 바뀐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영양 개요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크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금 보시면서 문제를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권장 섭취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추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어디가 틀렸나요? 권장 섭취량 아니라 이거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의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없다 그랬어요. 없는 이유 아셔야 된다 그랬죠. 남는 거 전부 다 지방돼서 비만을 유발하니까 여분을 두지 않는다, 안전율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X.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영양소 섭취량을 실험적으로 추정하거나 관찰한 거, 실험적으로 추정하거나 관찰해서 역학조사해가지고 알아보는 것은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충분 섭취량이죠. 충분 섭취량.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은 모두 충분 섭취량으로 되어 있다. 지용성 비타민 하면 비타민 A, D, E, K인데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충분 섭취량이라 그랬고요. 비타민 A의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A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두 다 충분 섭취량이다 그러면 아니죠. 요 4가지 중에서 상한 섭취량 없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아까 상한 섭취량 없는 거? K가 없다 그랬죠? 얘만 상한 섭취량이 없다 그랬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뭘 가지고 측정한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도출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은 뭘 갖고 측정하나 하면 이중 표식 수법으로 측정을 한다 그랬죠? 표시라고 써도 틀린 말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 표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워크북에도 표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표식 수법. 자, 그리고 이것도 워크북에 있는 거, 이거 기출이에요. 2009년. 좀 옛날이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상한 섭취량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랑 설정된 영양소가 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라는 문제 있었어요.
상온 섭취량의 정의,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라 그랬나요? 최소라 그랬나요? 최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 먹으면 안 돼. 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 아니고 최대예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금방 말씀드렸죠. 지용성 중에서 상온 섭취량 없는 거 비타민 K라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 두 번째 2010년 문제예요. 가를 가장 적게 포함하고 있는 세트 메뉴 찾아라. 지금 가가 뭐냐면 먹는 비율이, 이거 영양소별 섭취량 변화 추이예요. 연도별로 먹는 양을 조사했는데 해가 갈수록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 가장 유력한 애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점점 늘어나는 거, 아까 얘기한 거 유지하고 당류가 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가가 가장 적게 들어있는 거를 찾아라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은 백반이니까 유지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유지가 적게 있는 걸 보시면 1번 보면 만두콩밥, 배추 된장국, 달걀찜, 오이 생채, 갓김치. 보이는 유지 없어요. 1번이 맞죠. 2번은 보시면 뭐 있어요? 돈가스 있고 멕시칸 샐러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동태전도 있죠. 튀김도 있죠. 4번은 보시면 쇠고기 전골 이런 데 보면 지방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여기는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번보다. 5번은 보시면 잡채 덮밥, 칼치 조림, 꽈리고추, 멸치 볶음 뭐 이런 거 들어있으니까 가장 지방 없는 거 찾아라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 표를 봤을 때 정확히 모르겠다 싶으면 보기들을 보면서 눈치껏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보기에는 지방이 있는데 1번은 딱 봐도 지방이 들어있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3번 보기는 지금 대화예요. 그래서 교육 후 복습 시간에 이루어진 영양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이다. 옳게 답한 거 2013년 문제고요. 2010년에 처음 자전거 나왔을 때, 식품구성 자전거 나왔을 때 그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전거랑은 뭐 양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 2010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새롭게, 옛날엔 영양 섭취 기준이었죠. 지금 영양소 섭취 기준이에요. 이름이 영양소 섭취 기준. 지금은 새롭게 제시한 식사 모형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강조되었나요? 2005년까지만 해도 자전거가 아니라 뭐였죠? 탑이었어요. 식품구성 탑. 근데 그 자전거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그 자전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식품구성 자전거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앞바퀴에 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움직이라는 얘기죠. 운동해라.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 지방 섭취 줄일 것을 강조했어요. 어디가 틀렸죠? 지방 섭취 줄이라는 얘기는 딱히 자전거에는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때 2010년에 나올 때만 해도 유지 당류가 그 표 안에 뒷바퀴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이거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식품군 중에서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공유군이 공유 1군, 공유 2군으로 세분화됐어요. 1군, 2군으로 나와 있지 않죠? 1군, 2군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뭐 굳이 이건 옛날 얘기니까 아실 건 없지만 기존에는 공유 및 전분유라고 되어 있었어요. 전분유. 근데 지금은 그냥 공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유지, 견과 및 당류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유지 당류로 바뀌었죠. 유지 당류로. 견과 어디로 갔어요? 단백질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거,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놓고 이거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탑으로 있다가 자전거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굳이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알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군, 2군으로 세분화됐어요. 틀린 얘기죠.
청소년은 에너지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다른 영양소처럼 에너지도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해야 돼요. 에너지 그러면 권장 섭취량 없어요? 평균 필요량이죠. 청소년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총 에너지의 20에서 25% 정도로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 7에서 20이죠. 그것도 틀린 얘기죠. 청소년은 총 지방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총 에너지의 15 내지 30% 정도로 섭취해야 돼요. 요게 맞죠. 맞는 말 한 사람? 상우죠. 상우. 이렇게 해서 영양 개요 부분 봤고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탄수화물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탄수화물 들어가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관련된 기능. 탄수화물에서는 탄수화물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식이섬유에 대한 기능을 좀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식이섬유에 대한 기능을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급원식품, 뭐 빤히 아는 거, 급원식품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면은 특성 분류, 소화, 흡수, 운반, 그 다음에 이제 대사 들어가죠. 그리고 체내 기능,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 탄수화물 섭취와 건강. 그래서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오는데 식이섬유에 대한 체내 기능도 영양사 시험에서도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식이섬유에 대한 거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성과 분류 교재 보시면 교재가 22페이지죠. 특성과 분류.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3개로 되어 있다. 이거 식품학에서 얘기했죠. 탄소, 수소, 산소. 근데 비율이 보통 1대 2대 1의 비율로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탄소가 M개, H2O, N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 요 1대 2대 1의 비율이 딱 맞는 것들은 뭐예요? 단당류죠. 단당류.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예요. 1대 2대 1의 비율이 딱 맞아요. 갈락토우주, 과당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1대 2대 1의 비율인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1대 2대 1이 안 맞아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빠져요? 두 개가 만나서 이당류가 된다. 뭐가 빠지냐면 물이 빠지죠. 물 한 분자 빠지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안 맞아져요. 이당류부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당류다 그러면은 두 개가 만나서 12, 24, 그 다음에 1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이 하나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H2, O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1대 2대 비율, 1의 비율이 모든 탄수화물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단당류에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물 빠지니까.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빠져서 이 비율이 줄어들어요. 식물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포도당이 뿌리, 열매, 줄기, 잎 같은 데 저장이 되는데 단맛, 당분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전분,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섬유소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사람한테는 당이나 글리코겐 형태로 주로 체내에 존재하죠. 혈중에 포도당 뭐 이렇게 당의 형태,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체내를 구성 성분 중에서도 글리코겐은 별로 안 쳐주죠. 그래서 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혈당을 유지한다거나 에너지를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글리코겐이에요. 그래서 당이나 글리코겐 형태로 우리 몸의 체내에, 동물 체내에 존재하고요. 그 밖에도 당이 뭐 점성 다당류 형태라거나 우리 체내에 점성 다당류, 그다음에 당, 지질이랑 결합해 있는 형태, 단백질과 결합된 당, 단백질 이런 형태로 우리 체내에 존재해요. 근데 양은 되게 적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내의 주요 에너지원,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센터가 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원이다라는 거.
탄수화물을 분류할 때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어제 말씀을 식품학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당류가 요리 빠져나와 있어요. 우리 식품학에서는 이당류까지 올리고당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차이 이당류랑 올리고당의 기능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이당류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단당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대부분 생명체는 D형 이성질체가 대사가 되고요. 생체 내에서는 고리형 구조를 가져요. 어제 식품학 할 때 D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D형. D형은 알데히드 기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탄소 OH가 오른쪽에 있는 게 D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체내에서 대사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D형. 그리고 자연계에도 이 D형이 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리 구조를 갖는다. 헤미아세탈 만들어서 고리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리 형태의 단당류들이 체내에서 대사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단당류의 구조, 포도당, 알데히드 가지고 있는 알도스죠. 갈락토스, 그 다음에 과당. 우리 체내 대사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갈락토스나 과당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포도당 대사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대사가 된다기보다는 어찌해서 얘가 대사되는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갈락토스나 과당. 자, 갈락토스나 과당은 포도당 대사에 함유되는 그런 형태로 대사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셋 다 6탄당, 탄소 6개짜리 6탄당이고요. 우리 체내에서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 같이 5탄당이죠. 얘네들은 탄소 5개짜리 5탄당도 존재를 하는데,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는 주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핵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핵산. 그래서 DNA라거나 RNA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래서 리보스는 RNA 구성하는 거, 디옥시리보스는 DNA 구성하는 거. 그래서 핵산,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 이 5탄당이고요. 자, 포도당은 6탄당, 알도스, 탄소 6개짜리, 알도스, 알데히드 가지고 있는 거, 과일이나 곡류의 전분에 들어있고요. 포유동물 혈중에 0.1% 들어있어요. 우리 혈중에 항상 일정하게 0.1% 존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 포도당이죠.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 뇌, 적혈구, 뭐 기타 무슨 신장, 수질, 신경 등등등 이런 데서는 거의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뭐 나름 사연이 다 있죠. 왜 포도당만 쓸 수밖에 없는지. 근데 뇌나 적혈구는 특히나 아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에너지원으로 못 쓰고 포도당으로만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적혈구죠. 적혈구는 포도당 이외에는 다른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어요. 뇌도 포도당을 가장 좋아하고 웬만해서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정말 포도당이 몸 안에 부족하다라는 상황이면 뇌도 케톤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포도당 얘한테 양보하죠. 적혈구가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적혈구는 포도당 말고 딴 거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리 포도당만 필요로 하는 것이 적혈구죠. 그래서 체내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뇌 적혈구 같은 그리고 신장 수질이나 신경세포 같은 데서는 포도당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라는 거.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고요. 체내에서 일부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물 중에 뭐 피루부산 이런 애들 아미노기 받아갖고 알라닌 되죠. 그래서 일부 아미노산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글리코겐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글리코겐은 어디랑 어디에만 저장이 되냐면 간이랑 근육에만 저장이 되고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도 남았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무궁무진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때문에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과당 프락토우즈는 육탄당이에요. 얘는 케토스예요. 케토스라고 하는 것은 구조 안에 뭐가 있어서 케톤이 있어서 그렇죠. 얘는 알데히드 있어서 알도우스, 과당은 케톤이 있어서 케토스, 과일즙, 벌꿀 이런 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눌린의 구성성분이에요. 이눌린 들어보셨죠? 이눌린 하면은 뭐가 생각난다? 돼지감자. 돼지감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돼지감자. 뭐 어떤 지방에서는 뚱딴지라고 얘기하는 거 돼지감자죠. 그래서 이 돼지감자에 보면 이눌린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눌린은 과당중합체예요. 과당중합체. 이눌린은 과당중합체다. 과당 100%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포도당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과당으로만 된 단순다당류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만 과당들 쫙 연결되어 있는 와중에 끄트머리에 포도당 하나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도당 같은 것들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당이 지배적인 그런 다당류예요. 체내에서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안 되고요. 식이섬유의 일종의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연당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다. 과당이 단맛이 가장 강해요. 감미도는 달다라고 느끼는 감미도는 뭐랑 비례하냐면 용해도랑 비례해요. 용해도. 두 개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단 애가 잘 녹아요. 잘 녹은 애가 달고. 그러니까 과당은 단맛이 제일 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 중에서 물에 제일 잘 녹는 거 그럼 과당이에요. 물에 잘 녹고 단맛 굉장히 강하고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된다. 우리가 먹은 과당은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 대사되는 과정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요. 함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당 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근육이나 이런 데서도 과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는 과당이랑 별로 안 친해요. 우리 KM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당이랑 별로 안 친하고 간에 있는 효소가 과당이랑 친해서 웬만해서는 과당은 거의 간에서 대사가 된다라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러면 육탄당이에요. 알데히드 있고요. 동물의 유즙에 함유되어 있죠. 얘는 그냥 유리 상태, 결합 안 하고 있는 딴 거 아무것도 결합 안 하고 있는 유리 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갈락토스예요. 그래서 유당 형태로 주로 유즙에 들어있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죠. 당 단백질, 당 지질 여기서 우리 당지질 그러면은 식품학 시간에 하겠지만 세레브로시드, 강글리오시드 이런 게 당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랑 지질이랑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질 중에서도 당이 포함된 지질, 당지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당지질들이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락토우즈가 뇌 형성과 발달에 되게 필요한 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되게 중요하다? 영유아들. 뇌의 발달이 굉장히 왕성한 영유아들한테 갈락토우즈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성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해조류에 갈락탄이 들어있어요. 갈락탄 하면은 갈락토우즈가 많이 모여있는 다당류가 갈락탄이죠. 그래서 갈락탄이 해조류에 좀 많이 들어있다. 우리 한천 이런 것도 보면은 구조 안에 갈락토우즈 있어요. 그래서 해조류,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 이런 데도 갈락토우즈를 포함한 다당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리보스랑 데옥시리보스 있어요. 5탄당이고요. 알도스, 알데히드를 가진 알도스고요. 리보스는 핵산, RNA랑 조효소 중에서 NAD, FAD 같은 것들의 구성성분, 그리고 ATP의 구성성분이 되는 게 리보스예요. 기본적으로 이 RNA, NAD, FAD, ATP는 전부 다 뭐냐면 뉴클레오티드라고 해서 구성이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이 뭐 붙은 경우도 있고 안 붙은 경우도 있는데 인산이 붙어 있고 요렇게 주축으로 생긴 게 여기 나와 있는 RNA라거나 저기 조효소라거나 ATP들이죠. 그래서 당, 염기, 인산 가장 흔하게 나오는 ATP라고 하면은 ATP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당이 리보스예요. 리보스고 염기가 뭐냐면 아데닌이 아데닌. 그러면서 트리 3개의 포스페이트 인산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거 이런 형태가 ATP예요. 그러니까 ATP의 구성 성분 리보스 들어가고요.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NAD나 FAD가 있고 RNA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AD, FAD의 구조는 우리 대사 들어가면서 한번 구경하도록 하고요. 데옥시리보스는 DNA의 구성 성분이고 데옥시리보스 그러면은 요 자리에 이제 데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들어있는 거죠. 데옥시 하면은 디이옥시예요. 데옥시리보스.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DE 하면 무슨 뜻인가요? DE 하면은 없단 얘기예요. 없어요. 뭐가? 산소가.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란 얘기죠. 그래서 5탄당인데 아까 그림 5탄당인데 보시면은 여기 데옥시리보스는 그냥 리보스랑 비교했을 때 여기 산소가 하나 없죠. 없어요. 옥시, 산소가. 여기 산소가 하나 빠진 게 데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고도 읽고요. 데옥시리보스라고도 읽는데 DE예요. 우리 보통 D 어쩌고 할 때 DI 하면 요건 2개란 얘기죠. DE 하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DE 리보스, 데옥시리보스예요. 그 다음에 이당류 그러면은 2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거, 아세탈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2개가 모여 있는 것이 메가당. 그 다음에 서당 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서당. 그 다음에 유당 그러면 갈락토우즈와 포도당이 결합된 것이 유당 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이당류 하면 요 3가지를 이야기하죠. 구조, 결합, 양상 이런 건 식품학 가서 볼 거예요. 뭐 알파 1사 결합, 뭐 알파 1 베타 2 결합 뭐 이런 거는 식품학에서 얘기할 거고요. 어떤 애랑 어떤 애가 결합이 되어 있는지만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지금 결합 양상을 보면은 이거 2개랑 얘랑 좀 다르죠. 얘는 꺾여 있죠. 그래서 결합을 보면 여기 베타라고 돼 있어요. 얘는 베타 1사 결합을 하고 있고 얘는 알파 1사 결합을 하고 있고 얘는 알파 1,2 결합을 하고 있고 전부 알파 결합이에요. 알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리구조 만들었을 때 OH가 밑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OH가 밑에 떨어져 있으면 얘가 알파죠. 앞에 있는 애가 이 알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얘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베타 갈락토우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베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분해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애가 베타 결합이에요. 그래서 뭐 셀룰로즈처럼 분해 안 되는 애들 베타 1사 결합이죠. 그러니까 베타 결합은 우리 체내에서 그렇게 분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유당은 많이 먹으면 설사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타 결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분해가 조금 어려운 결합을 하고 있다. 그게 유당의 특징이죠.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메가당 주로 전분이 가수분해돼서 생성이 되고요. 엿기름이나 맥주에 있고요. 엿기름은 보리에다 싹는 거죠. 그 곡류에서 싹이 날 때 아밀라제가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곡류 자체에 있던 전분이 분해돼서 메가당이 되기도 하고, 아밀라제가 있으니까 호화된 전분에다 넣어가지고 그 호화 전분을 분해해서 메가당을 만들기도 하고, 식혜 이런 거 만들 때처럼. 그래서 엿기름이나 맥주 같은 데 포함이 되어 있고, 유당 그러면 과량 섭취했을 때 소화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다?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베타 결합이라서. 동물 유즙에 주로 함유되어 있고, 모유, 우유 비교하면은 모유에 더 많죠.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해요. 아까 뇌신경 조직, 뇌 발달에 필요하다라고 했던 애가 누구였냐면 갈락토스였어요. 얘는 갈락토스 제공하고 있죠. 갈락토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장내에 유익한 세균인 유산균 발육을 촉진시킨다.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산균이 이 유당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체내에서 유산균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은 장내에 있는 pH가 낮아져요. 젖산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장작용, 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장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장내에 pH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되면은 다른 어떤 유해균들, 별로 안 좋은 애들은 전부 다 못 살아요. 이렇게 안 좋은 균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장작용을 할 수 있고요. 장의 pH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pH가 낮으면 무기질의 흡수는 용이해져요. 특히나 칼슘 같은 거. 칼슘은 산성에서 용해도가 증가해요. 칼슘은 산성에서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장에서 용해가 되어야만 아무래도 흡수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칼슘 같은 거 흡수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당, 슈크로즈, 자당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과즙,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데 들어있고요. 당류, 감미도 비교할 때 표준 물질이에요. 요거는 식품학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당류의 감미도 얼마나 단가 비교할 때 설탕을 100으로 해놓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감미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거는 식품학에서 언급이 많이 돼요. 거기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화당 그러면은 바뀌었어요. 전화. 뭐가 바뀌었나 하면 그 성광도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식품학에서 얘기인데, 전화당이라고 하는 아이의 개념만 볼게요. 서당, 자당, 설탕이라고 하는 애가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돼요. 서당은 뭐 더하기 뭐였나 하면 포도당 더하기 과당인 것이 서당이었죠. 서당, 슈크로즈, 이당류 중에서. 근데 효소 혹은 산에 의해서 이게 잘라졌어요. 그러면은 과당 하나에 포도당 하나가 존재하는 상태죠. 이렇게 1대1로 들어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에 의해서 이게 똑 잘라질 수도 있고요. 슈크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잘라지기도 하고요. 가수분해 효소죠. 인벌타제에 의해서 잘라지기도 하고. 인벌타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다? 벌 타액에 있어요. 그래서 벌이 날아다니다가 꽃에 앉아가지고 따먹는 거는 슈크로즈를 따먹어요. 설탕. 그런 다음에 지가 가지고 있는 효소로 얘를 자르죠. 그래서 전화당 상태로 모아요. 그게 꿀이죠. 그렇기 때문에 꿀은 자당, 설탕보다는 전화당 상태로 많이 그 당들이 존재해요. 이미 잘라진 상태. 그래서 꿀물은 훨씬 더 흡수가 빠르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거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인벌타제 같은 거에 의해서 잘라가지고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1대1 혼합물로 들어있는 것을 전화당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설탕보다 단맛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과당이 생겨서. 과당이 천연의 당 중에서 제일 달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화당이 설탕의 형태인 것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전화당 그러면 이 아이는 과당의 특성을 많이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달고 용해도도 더 높아지고.
여기까지가 이당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류 있어요. 이제 올리고당류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